여기 한국의 신형 전투기에 대해 중국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며 떠들어대는 중국의 항공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 성능에 대해 자신만만하던 그가 에어쇼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국 항공 엔지니어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돌아서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 마야이고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산업국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군의 조종사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 특히 전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적 보았던 곧 추락할 것 같은 전투기를 타고 계시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설계하고 만든 비행기를 아버지가 조종하시는 꿈을 항상 꿔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하였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항공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산업국 제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면서 책상 위에 흩어진 설계, 도면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펜을 집어들고 다른 날들과 다름없이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바꿔놓을 그런 날이었거든요. 루나, 회의실로 와달래요. 신형 전투기 프로젝트 때문이래요. 문가에 서 있던 동료 사라가 제게 소리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항공우주 엔지니어로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해봤지만 이번 건 전혀 달랐어요. 네이비 블루 재킷을 매만지고 노트를 챙겨들고서는 제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그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높은 직급의 관계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고 형광등 아래에서 그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어요. 우리 국장 수카르노 씨가 방 앞에 서서 현대적인 전투기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프로젝터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수카르노 씨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손을 잡고 KF-21 전투기를 개발할 겁니다. 회의실 안이 흥분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속이 바짝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라니요? 정말? 저는 우리가 전투기를 오랫동안 개발해온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와 협력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지 첨단 군용 항공기를 만드는 나라로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1조 6천억 투자할 겁니다. 수카르노 씨가 화이트보드에 그 숫자를 적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더니 약 12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 숫자를 떠올리니 더 불안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죠. 그러다 복도에서 제 친구 준이가 저를 따라잡았어요. 흥미롭지 않아, 루나? 그녀가 환히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흥분을 공유할 순 없었어요. 글쎄, 준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왜 하필 한국이지?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곳도 아니고. 근데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 봐봐. 준이가 반박했어요. 옛날에 한국차를 다들 싸구려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봐봐, 어디에나 있잖아.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 앉아 한국 항공산업에 대한 자료로 가득 찬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이 더 커졌어요. 물론 그들이 항공기 정비나 기본 제조에는 경험이 좀 있다고 하지만 전투기라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그 후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우리 팀은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새로운 파트너로부터 기술 문서들도 받았어요. 솔직히 그들의 문서가 꽤나 꼼꼼하고 체계적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 프로젝트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로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할 때 저는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들은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며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수석 엔지니어인 김 박사님은 완벽한 영어로 우리의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명확하게 답해 주셨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급한가 보다. 아니면 왜 우리랑 협력하려고 할까? 제 의심은 금세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제 상사인 위도도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루나, 부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회의 때 내 반응을 봤어. 이번 협력을 좀 더 믿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의자에 앉아 불편한 몸짓으로 자세를 고쳤어요. 저는 그냥 인도네시아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요. 부장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계기로 우리 인도네시아는 항공우주기술에서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조짐은 비 오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KF-21의 날개 설계에 관한 기술 도면을 검토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는 우리 부서의 재정 담당 이사인 프라타마 씨였어요. 루나, 한국 상황에 대해 얘기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쪽에서 시제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넘기지 않겠다니요? 이미 우리가 돈을 다 지불했잖아요. 부분적으로만요. 그가 바로잡았어요. 우리가 약속한 1조 6천억 원 중에서 겨우 4천억 원만 지급했어요. 저는 무심코 커피잔을 책상에 세게 내려놔서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티슈로 얼룩을 닦아내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 금액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시제기를 넘기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 건물을 걸어 다닐 때마다 직원들의 걱정 섞인 시선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KF-21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던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제 작은 그룹으로 모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힘든 회의가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에 모였는데 20명 정도가 긴 회의 테이블을 둘러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광택 있는 나무 테이블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수석기술자문위원인 위자야 씨가 방 앞에 서서 우리의 결제 일정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측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은 금액을 지불하기를 거의 2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엄청난 기여를 했잖아요.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젊은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루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만약에 차를 주문하고 절반만 돈을 냈다면 딜러가 차를 다 넘겨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반박했어요. 이건 국가 간의 협력 문제지 단순히 차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위자야 씨가 말했어요. 차를 사는 것과는 다르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국가 간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술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엔지니어링 매뉴얼과 프로젝트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국과 맺은 원래의 계약서를 집어들었는데 자주 들춰본 탓에 페이지가 다 낡아 있었어요. 계약서 속 숫자가 제 눈앞에 또렷하게 다가왔어요. 총 1조 6천억 원, 이미 지급한 4천억 원, 아직 남은 1조 2천억 원. 그리고 제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는데 시제기를 확보하려면 6,200억 원을 즉시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한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외교적으로 세심히 작성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심각했어요. 저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끼며
그 서한을 3번이나 읽었어요. 읽을수록 점점 더 한국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은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자기네 개발 비용 충당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저녁,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국제 프로젝트 경험이 30년이나 되는 수산토 박사님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루나, 그가 벽에 기대며 말했어요. 많은 파트너십이 실패하는 걸 봐왔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의 말이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카르타의 번잡한 거리를 차로 지나며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북적이는 시장을 지나쳤지만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흐릿하게 번지던 순간 저는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 곱씹었어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인도네시아가 항공, 우주기술에서 주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탓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자존심과 변명이 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국제항공우주산업에서의 신뢰와 명성을 잃는 거였어요. 매번 이메일을 열 때마다 전 세계 파트너들로부터 비슷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왜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다음날 아침 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로비에 전시된 KF-21 모형은 한때 우리의 포부를 상징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실패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저는 부끄럽게도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중국의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저는 우리 팀을 이끌고 중국으로 갔어요. 마침 중국 정부에서 주하이 에어쇼에서 제2-35 전투기를 보여주겠다며 초청했거든요. 문서상으로는 제2-35가 완벽해 보였어요. KF-21보다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더 앞선 듯 했죠. 저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고 믿고 싶었어요. 주하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중국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해풍이 짠내를 품고 우리를 반겼어요. 매끈한 검은색 차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중국 측 호스트인 왕씨를 만났어요. 그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된 사람이었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부터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며 익혔다는 약간의 영국식, 억양이 섞인 유창한 영어는 다른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를 돋보이게 했어요. CTC, 그는 저를 반기며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최고의 항공우주공학자를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매끄러운 말솜씨는 마치 마법 같았어요. 한국과의 협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저녁 왕씨는 우리를 주하이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이 보이는 골든 드래곤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으로 초대했어요. 서빙 직원들이 광둥 요리 특선 요리를 연달아 가져다 주었고 왕씨는 능숙하게 대화를 한국 문제로 이끌었어요. KF-21 프로젝트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제 접시에 북경오리를 한 조각 올려주며 말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대하는 건 정말 안타깝네요. 그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시겠지만 한국은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중국과는 다르죠. 우리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제 편견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저는 한국 측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들은 기술을 공유하기 전에 전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제 말에 왕씨는 혀를 차며 동의해줬어요. 저희와 함께라면 다를 겁니다.
왕 씨는 화려한 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믿습니다. 저희는 먼저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음날 항공우주시설 투어를 약속하며 헤어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더 나은 길을 찾은 것 같았죠. 그때 자카르타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또 한국 측에서 미납 잔액에 대한 요구였어요. 저는 메시지를 다 읽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어요. 이제 곧 한국이랑은 끝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빛은 쨍쨍했어요. 에어쇼를 보기엔 딱 좋은 날씨였죠. 우리 팀은 호텔 로비에 모였고 모두들 제235를 직접 본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왕 씨는 또 다른 완벽한 수트를 입고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에어쇼장으로 걸어가면서 거리 곳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항공 애호가들과 업계 전문가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장소에서 2블록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가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흰색 배달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군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 새처럼 흩어졌지만 모두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고는 눈앞에서 슬로우 모션처럼 일어났어요. 트럭이 음식 카트를 치면서 그것이 회전하며 사람들에게 부딪혔고 마침내 멈췄어요. 비명소리와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타는 고무 냄새와 엎질러진 휘발유 냄새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어요. 혼란 속에서 저는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근처에 작은 아이 하나가 꼼짝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10살도 안 돼 보였고 밝은 노란색 가방은 이제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섰어요. 공대 시절 배운 응급처치 기술이 본능적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왕 씨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그의 완벽했던 외모는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드러났어요. 하지 마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인도네시아 대표로 여기 있습니다. 관여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팔을 빼려고 애썼어요. 저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왕 씨는 더 강하게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우리는 일정을 지켜야 해요. 저녁 식사 때의 매끄럽던 외교관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명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파란색 점퍼를 맞춰 입고 있었고 익숙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 옷 소매에 KF-21 프로젝트 패치가 붙어 있었죠.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점퍼를 벗어 부상자의 다리에서 피를 막았고 또 다른 사람은 누출된 트럭 근처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줬어요. 세 번째 사람은 CPR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흙투성이가 되고 손에 피가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어요. 노란 가방을 맨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난달 저와 기술 사양으로 다투던 그 한국 엔지니어가 아이의 부상을 확인하며 서툰 중국어로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까다롭고 불공정하다고 단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저와 왕 씨가 단 하루 종일 보여주지 못한 인간미를 단 5분 만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조는 너무도 선명하고 불편했어요. 왕 씨는 여전히 제 옆에 서서 핸드폰을 확인하며 일정에 대해 중얼거렸어요. 마치 부상당한 사람들이 단순한 방해물인 것처럼요. 반면 한국팀은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고 의료진이 현장을 맡은 후에도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그들의 옷은 더러워지고 헝클어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타인을 향한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휩싸였어요. 제 자존심과 편견이
한국 파트너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걸 깨달았죠. 왕 씨는 여전히 체면과 일정만 걱정하고 있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행동과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요.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의료팀이 현장을 맡았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나서지 못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희는 에어쇼장장으로 모였어요. 오후에 태양이 비행장을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수천 명의 관중이 제235의 시범 비행을 보려고 모여 있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가슴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아침에 있었던 사고 이후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어요. 더 진지하고 더 긴장된 느낌이었죠. 아침 구조 활동을 도운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의 유니폼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조용한 품위는 잊을 수 없었어요. 제235가 곧 이륙할 겁니다. 왕씨 자랑스럽게 말하며 평소의 매끄러운 태도를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활주로 끝에 대기 중인 날렵한 전투기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짙은 회색으로 칠해진 기체가 햇빛 아래 반짝였고 날카로운 각을 가진 모습은 꼭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를 연상케 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카메라 크루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있었고 렌즈는 일제히 항공기에 집중되어 있었죠. 전투기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 깊숙이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죠. 활주로를 질주하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할 때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바로 이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었죠. 왕씨가 KF-21보다 뛰어나다고 극찬했던 그 항공기가 이제 그 성능을 입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제235는 부드럽게 이륙해 빠르게 고도를 높였어요. 잠시 동안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늘을 가르며 우아하게 비행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 섞인 말을 주고받았고 왕씨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비행 시작 후 3분쯤 기본 기동을 하던 중에 오른쪽 엔진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검은 연기는 추한 깃발처럼 기체 뒤를 따라 흩날렸고 관중들의 흥분된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탄식으로 바뀌었어요. 주변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신없이 터졌고 모두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사진을 찍었어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종사는 즉시 기체를 수평으로 맞추고 긴급 절차를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무사히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중국의 평판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어요. 중국이 자랑하던 제235는 국제항공업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죠. 그날 저녁 근처 호텔의 대형 홀에서 열린 에어쇼 후속 리셉션에서는 이 실패의 여파가 항공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걸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방 안에는 여러 언어가 뒤섞여 웅성거렸지만 대화 주제는 하나였어요. 제235의 굴욕적인 시범 비행 실패였죠. 저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뷔페 테이블 근처에서는 독일 엔지니어가 동료들에게 엔진 연기는 심각한 설계, 결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바 근처에서는 영국 항공우주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흥미로운 대화는 피에르 듀랑이라는 프랑스의 유명 항공우주 컨설턴트가 나섰을 때였어요. 그는 방 중앙에서 와인잔을 들고 여러 대표단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는 두드러진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한국의 KF-21 프로그램은 1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단 한 번의 주요 사고도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들의 세심함은 작업 전반에서 드러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왕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는 군중을 밀치고 피에르에게 다가가더니 아까 보였던 예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235를 단순한 작은 문제 하나로 평가할 순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따라잡으려 애쓰는 거고 우리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방 뒤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하는 사람은 아침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도왔던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유니폼은 이제 깨끗했지만 손에는 구조 활동 중 생긴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공학은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공학은 일관된 결과를 내고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사 하나, 용접 하나, 코드 한 줄까지도 완벽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 일이 자랑스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약속입니다. 안전에 대한 약속, 품질에 대한 약속, 그리고 협력 파트너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저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 파트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지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직접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가 KF21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과 한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 했을 때 그들을 비난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왕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실이 공기 중에 뚜렷하게 떠돌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리셉션장을 나가버렸고 어색한 침묵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 한국 엔지니어의 말은 국제 파트너십에서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를 방 안 곳곳에서 촉발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단 몇십 년 만에 기술 강국으로 변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또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것을 정확히 지키는 신뢰로 얻은 평판에 대해 말하기도 했죠. 그곳에 서서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한국을 이류 파트너라고 치부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유능한 것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아침 사고 때 보였던 왕 씨의 태도와 구조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이제는 두 나라의 협력과 발전 방식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날의 모든 일을 곱씹었어요. 실패한 시범 비행, 솔직한 대화들, 그리고 자랑과 실천의 뚜렷한 대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믿을 수 있는 성과와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으로 항공우주산업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왔다는 사실이요.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비행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남중국해를 가로지르는 동안 에어쇼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휴대폰은 계속 진동하면서 알림을 띄웠고 필리핀이 인도네시아를 KF21 프로젝트에서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거든요. 이것 좀 봐. 제가 동료인 사라에게 헤드라인을 보여줬어요. 필리핀이 프로젝트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할 준비가 됐대. 사라는 항상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듣기 싫은 말일 때도요. 그녀는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었어요. 그쪽이 우리보다 규모는 작아도 약속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루나. 자카르타로 돌아와 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더니 한국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 감독님한테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메일 내용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파트너십이 계획대로 진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입니다. 필리핀 측이 KF21 프로그램에 강한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아 한숨을 내쉬면서 그동안 일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을지 떠올렸어요. 저희 팀은 한국에서 온 교육 모듈, 기술 문서, 워크숍 초대 등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중 절반만 참여했어요. 항상 불완전한 대금을 핑계로 대면서요. 전액을 다 낼 때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이제 와서야 알겠더라고요. 돈을 내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다는 걸요. 서랍장을 열어 지난 1년 동안의 진행 보고서를 꺼냈어요.
서류 뭉치는 너무 얇아서 실망스럽더라고요. 한국 워크숍에 다녀온 엔지니어들은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들의 노트에는 세부적인 도면과 계산식이 빼곡했어요. 특히 부디라는 엔지니어는 복합 소재 기술에 대해 굉장히 열의를 보였었죠. 루나, 그가 몇 달 전에 저한테 말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단순히 전투기 만드는 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체 항공산업을 구축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땐 제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제항공 잡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헤드라인들이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의 야망이 멈추다. 역사적 기회를 놓친 동남아 국가, 필리핀 지역 내 새로운 항공 허브로 자리 잡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1960년대에는 자전거 공장조차 없었는데 그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꾸준히 실행해 왔더라고요. 처음엔 기본적인 훈련용 비행기로 시작해서 헬리콥터, 초음속 항공기로 한 단계씩 발전했어요. 단계를 건너뛰거나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제 컴퓨터에 한국 항공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여긴 완전 딴 세상이 됐어. 예전에 우리 한국차 가지고 농담하던 거 기억나? 이제 그거 다 옛날 얘기야. 항공기도 똑같아지고 있어.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야. 인내와 헌신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그날 저녁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고 저는 그동안 알아낸 걸 팀원들에게 공유했어요. 우리는 지름길을 택하려 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결과만 원했지 그 과정을 제대로 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 이 사진들 좀 봐요. 한국 항공시설에서 찍은 거예요. 저는 깔끔한 조립 라인, 첨단 테스트 장비,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들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였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말하면서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첫 번째 기회를 가졌었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망쳤어요. 돈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파트너십은 신뢰와 헌신, 그리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후 팀에서 가장 젊은 엔지니어인 마리나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제가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첫째,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인정해야 하고요. 둘째, 이번 실수에서 배웠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셋째, 한국뿐 아니라 전체 항공업계에서 우리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해요. 팀원들의 얼굴을 보니 후회와 결심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죠. 하지만 더 큰 실수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겠죠. 이제 필리핀이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걸 얻게 될 거예요. 단순히 전투기 프로젝트뿐 아니라 전체 산업 기반을 변혁시킬 기회까지요. 그날 밤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한국팀과 첫 미팅 때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모두 웃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드에 붙였어요. 우리 자신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될 때가 있고 놓친 기회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상기하기 위해서요. 우리 실패의 진짜 비용은 납부하지 못한 돈이 아니었어요. 배우지 못한 지식, 깨진 신뢰, 그리고 미뤄진 미래였어요. 하지만 사무실 불을 끄면서 저는 제 자신과 팀에게 다짐했어요. 이걸로 인도네시아 항공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건 겸손, 헌신,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를 배우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거라고요. 자카르타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벽에 걸린 KF-21 프로젝트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날렵한 전투기 그림이 지금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커피는 이미 식었는데 그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쭈아이 에어쇼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어린 딸이 저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어떤 나라는 더 강해지고 어떤 나라는 그대로일까? 그 질문에 답하려다 보니 제가 한국이 가르쳐준 진짜 교훈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얘야, 엄마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그렇게 딸에게 시작했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도 들려드릴게요. 20년 전 한국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비행기나 첨단 기술을 만드는 나라로 알려지지 않았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싸구려 서구 상품의 모조품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바뀌었어요.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고 저는 우리 항공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그 변화의 과정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 비밀은 화려한 연구소나 비싼 장비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진짜 변화는 더 깊은 곳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에서요. 이걸 설명해 볼게요. 우선 제가 처음 깨달았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은 회의가 아침 9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정확히 9시에 시작했어요. 9시 15분이나 9시 30분이 아니었죠. 처음엔 이게 너무 엄격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전투기처럼 정밀한 기계를 만들려면 자신들의 시간부터 정밀해야 하지 않겠냐는 걸요.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놀라웠어요. KF-21 프로젝트 동안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회의실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죠. 그들에게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에어쇼에서의 사고는 저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줬어요. 그 한국 엔지니어들은 사람들을 돕는 게 의무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한 거였어요. 계산적으로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바로 행동에 나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진정한 강함은 강력한 기술이 아니라 강한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중국 대표단의 왕씨가 생각나네요. 그의 매끄러운 화술과 화려한 약속들은 마치 꿈을 팔려는 판매원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꿈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실을 보여줬어요. 이건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돈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함께 노력한다면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부서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바꿔야 할 점들이 많이 보여요. 새로운 컴퓨터를 사거나 더 큰 시설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한국이 몇 년 전에 배운 걸 이제 배워야 해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 팀에 새로운 규칙을 하나 도입했어요. 우리가 한 약속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반드시 지키자는 거였어요. 수요일에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면 그 보고서는 꼭 수요일에 나가야 해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기로 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KF-21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저 전투기가 약속을 어기고 만들어졌을 것 같나요? 가장 어려운 건 우리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프로젝트의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했어요. 귀중한 파트너십을 잃었죠.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약점이 아니라 강해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한국은 남을 모방하던 나라에서 스스로 창조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이건 완벽한 척하며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매번 실수해서 배우면서 얻어낸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책상 위에 작은 시계를 하나 올려놨어요. 한국산이에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밀함과 헌신이 떠올라요. 비행기를 만드는 건 단순히 금속과 엔진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해줘요. 신뢰를 쌓고 약속을 지키며 시간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에서 기회를 놓쳤다고 말해요. 그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선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국의 본보기를 통해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믿어요. 매일이 한국이 보여준 습관과 가치를 배우고 적용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역할에서 저는 한국 이야기를 젊은 엔지니어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에어쇼에서의 사고 KF-21 프로젝트,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이에요. 그러면 몇몇은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해요. 그런데 지름길을 택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다른 걸 그냥 베끼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실패한 제2-35 전투기 전시를 보여주면서 말해요. 지름길은 빨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않아. 이 글을 마치면서도 딸의 질문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왜 어떤 나라는 강해지고 어떤 나라는 그대로일까? 이제 저는 답을 알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옳은 길을 선택할 때 강해지고 더 쉬운 그른 길을 택할 때 그대로 남아요. 신뢰를 기계만큼 세심하게 쌓을 때, 명예를 이익만큼 소중히 여길 때 강해지는 거죠. 한국은 저에게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을 만든다는 게 단지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